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의 어떤 일반적인 절차와 특징인데, 여덟 번째 시장 경쟁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토지 분석의 8원칙을 배웠어요. 토지 분석의 8원칙을 배웠고, 이 토지 분석의 8원칙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시장 경쟁 분석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동일 시장 내에서 동일 상품을 유사 상품에 대한 경쟁 구조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게 시장 경쟁 분석이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 내에서 비슷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쟁 구조를 분석하는 게 시장 경쟁 분석이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일 시장이 어떤 거냐, 동일 시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동일 시장 내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동일 시장 범위는 어떤 특정 범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상품, 동일한 상품이나 유사 상품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뭐 전국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서울의 한 부분 시장만 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한 부분 시장이라기보다 전체 매출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유사 상품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유사 상품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시장 경쟁 분석에서는 보고 있고요. 어떤 상품, 동일 상품이나 동일 시장의 어떤 범위가 결정이 된다면은 요거에 대한 그 경쟁 우위 분석을 해야 된다. 경쟁 우위 분석, 경쟁 우위라는 건 뭡니까? 시장 점유율이 많고, 시장 점유율이 많다 하면 매출액이 커지게 되고, 매출액이 커지다 보면 손익에 관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손익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 된다. 내지는 시장 점유율이 높게 되려면 동일 상품, 동일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분석 대상, 경쟁 우위 분석 대상은 어떤 거냐? 상품의 종류, 상품이 있겠고요. 이 상품의 어떤 규모, 크기, 그 다음에 위치, 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조를 하는 제조품이라던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게 상품이지만 생필품이라던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하고는 또 다른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조업과 부동산업은 달라요. 또 특히나 부동산 업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에 따른 상품, 규모, 위치, 입지 조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권 조건, 그 다음에 가격 부분, 개발자가 누군가, 건설자, 그 다음에 분양 방법 등 굉장히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 우위 분석을 하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시장 경쟁 분석에 있어서는 동일 시장 범위를 설정을 하고 경쟁 우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 대상은 상품 종류, 규모, 위치, 입지 조건, 상권, 가격, 개발자, 건설자, 분양 방법이 있고요. 또 경쟁 우위 분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포지셔닝 방법과 스와트 분석.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떨 때 쓰는지, 어떤 방법인지를 한번 보자 하면, 시장 경쟁 분석에 있어서 포지셔닝 분석을 한번 볼게요. 시장 정보와 고객층, 경쟁 분석, 가치 제공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 분석이 되겠는데요. 시장의 규모, 경쟁자들, 사업 분야의 성장 단계, 그 다음에 고객층이요. 서로 비슷한 욕구나 그 욕구가 뭡니까? 필요로 할 때 욕구를 느끼는 거죠. 뭔가 난 필요해. 뭔가 하고 싶어. 뭔가 먹고 싶어. 뭔가 갖고 싶어. 뭐 이런 욕구가 느껴지는 그룹이 이제 고객층이 되겠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쟁 분석, 스와트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 분석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되는 분석이기도 하죠. 회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가치 제공 방법. 고객에게 최고의 수준 상품을, 최고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를 분석을 하는 게 가치 제공 방법이다. 포지셔닝 분석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 사이에서 각각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백화점의 예를 든다면 거리나 매장 면적, 친절도, 상품의 종류가 많으냐 적으냐, 규모는 어떠냐, 주차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백화점 법인의 신뢰도,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백화점과 B라는 백화점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A보다 B 백화점이 낫다. 아니면 B보다 C 백화점이 낫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고객들은 이동을 하게 되죠. 좀 더 나은 백화점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력으로 봐서는 A보다 B, B보다 C 백화점이 낫기 때문에 C 백화점 쪽으로 고객들이 몰릴 수가 있지만 어떤 각 항목마다 경쟁력에서 A 백화점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요. B 백화점이 전략적으로 앞서가는 부분, 또 C 백화점이 전략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세워서 시장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만이 전체적인 것에서 우위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특화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와중에 스와트 분석을 한다 이거죠. 포지셔닝 분석에 앞서. 그래서 한번 포지셔닝 분석의 전체적인 거는 경쟁 제품과 대체 제품 리스트 작성을 하고요. 당사와 경쟁 제품 간의 유사성 측정, 지각도 요인과 유사성 척도를 고려하고요. 그 당사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경쟁 제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품의 이미지는 어느 포지션에서 소구되어 있는지, 바람직한 포지션 확립하기 위한 방법과 대책은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과 개방적인 소비자층이 있어요. 보수적이다 하면 노년층이 되겠고요. 대체로 개방적이다 그러면 젊은 층의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노년층과
젊은 층을 놓고 봤을 때 노년층, 보수적인 층은 고급의 고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할 수가 있고요. 개방적인 젊은 층은 저가의 상품을 또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고요. 보수층과 개방적인 측면 모두 가능한데, 이 특화된 것들을 가리고 있는 거죠. 만약 화장품이라고 보면 고급의 고가, 실용의 저가, 아니면 중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의 고가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뭐 세계적인 브랜드, 아니면 설화수, 뭐 일본 제품들 뭐 있을 거랍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급의 고가라고 할 수가 있고, 중저가들이 있죠. 어, 뭐 네이처 리퍼블릭, 미샤 이러면 상품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별로 연령층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노년층, 중산층 아니면 뭐 중년층들이 많이 구입한다 하는 브랜드가 있겠고, 젊은 층이 많이 구입하는 브랜드가 있겠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옆에 한번 우리 볼게요. 카페 포지셔닝 맵이 있어요.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고급과 고가, 훌륭과 저가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카페는 테이크아웃 카페, 개인 카페가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 전문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개인 카페, 테이크아웃 카페는 뭐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뭐 어떤 포지션을 어떤 포인트로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맵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개인 노스토리 카페, 스페셜 티 카페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높은 가격은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테이크 아웃 카페, 개인 카페는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저가, 고가, 저가, 고가. 뭐 전문성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카페, 중소기업용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그래서 카페 포지셔닝 맵도 한번 여러분들과 봤는데, 가장 쉽게는 고가냐 저가냐.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층의 나이나 계층을 알아볼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 포지셔닝 맵과 포지셔닝 맵 우리가 이 그림으로 공부해 봤죠. 다음은 우리가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방법은 포지셔닝 분석법과 스와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와트는 입지 분석의 일환으로 활용이 되고, 포지셔닝 전략과 함께 마케팅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경영, 회계, 법, 뭐 여러 방면을 두루두루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전략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과 함께 마케팅 전략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스와트는 약자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래서 SWOT 그 첫 글자만 따서 스와트 분석이다 얘기를 했는데,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해가지고 4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활용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만 따서 SWOT, 스와트 분석이다.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스와트 분석의 어떤 장점,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장점 부각.
그래서 다른 기업과 차별성을 두는 거고, 단점은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우리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보완해야 되겠죠. 단점을 단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기업은 도태가 되죠. 단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우리는 스와트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 opportunity, 기회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죠. 뭐 인생에 3번 아니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도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은 더 온다고 봐요. 우리 사는 인생이 보통 100살까지 산다 해도 100살 기준은 좀 개인마다 다른 것이고 80까지 산다. 80까지 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 자아가 인식이 됐을 때부터 80까지는 6, 70년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5, 60년 이상. 그러다 보면 기회가 10번 이상은 오지 않을까. 10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뭐 많이 왔다면 왔지만 크고 작은 기회들을 다 합쳐서 그러면 그거를 모르고 지날 수도 있고 알고 지날 수도 있는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하죠. 되게 야속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 확 잡으려면 뭔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기회라는 거는 나한테 오기도 하지만 주로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걸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기회다. 뭐 법적인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더 생겼다던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던가 뭐 외부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로 다가오는 경우 준비된 자는 굉장히 대박이 날 일들이 생기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기회, 외부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위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부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외환위기다. 우리나라에 왔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다. 아니 그게 외환위기고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미국이란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적게나마 크게나마 금융에 대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되겠는데 IMF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위기죠.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고요. 내부적인 위기는 IMF다. 외부적인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론을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서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옆에 표를 보시면 농심의 스와트 분석을 해놓은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농심은 뭐예요? 라면 팔고 뭐 스낵류, 과자 팔고 대박 쳤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에서 나온 라면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면 매울 신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매운 라면.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오징어 짬뽕 뭐 개발을 계속해요. 농심과 오뚜기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까지 아니면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도 농심이 앞섰다면 요즘은 좀 오뚜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개발을 많이 하고 또 약간의 외부적인 환경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스와트 분석의 외부적인 환경은 기회와 위기 중에 온다고 하는데 그 외부적인 환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레로 유명한 기업이 오뚜기 식품이죠. 연구소는 안양에 있고요. 뭐 본사 겸 사무실 삼성동, 안양 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농심의 스와트 분석을 보면은 장점을 보면 스트렝스죠, 스트렝스. 기업 이미지와 탑 브랜드 인지도, 건전한 재무 상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고, 해외 시장의 활발한 마케팅 및 영업 전략,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 개발, 관계회사를 통한 사업으로 비용 절감을 했고요. 또 단점은 볼게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갖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 높은 의존도가 있다. 농심, 신라면, 새우깡 이런 게 이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낮은 부가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팔아야 이득이 남는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해야 이윤도 많이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뭐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찾아 헤매는 거죠. 많이 팔아야 돼.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다는 건 단가가 높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 경기 변동이 있을 때도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건 뭡니까? 잘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경기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크다는 건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경기 변동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가 좋을 때, 뭐 이런 호황일 때, 불황일 때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잘 팔린다는 게 기회다. 주 5일제로 인해서 휴대식품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됐다. 방건조율이 뭐 아니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인 가구 늘어나고요. 세대가 분화되면서 세대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많이 대량으로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간편식품들이죠. 기호식품의 세계화로 인한 시장 확대,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확대, 이것이 기회가 되겠고요. 위기를 한번 볼게요. 유사식품 사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뭐 오뚜기 식품, 그 다음에 오뚜기 말고 라면이 나오는 업체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경쟁 시장, 소비자의 잦은 욕구 변화니까 니즈가 부담감이 되고요. 소비계층의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자율적 제품 정책, 기업 경영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국내 시장이 어떤 포화 상태가 되고요. 다양한 먹거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라면이나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건강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지 못한다. 점점 우리는 어때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죠. 그렇다 보니까 라면도 과자도 웰빙을 찾게 되는 추세인데 일반적인 라면과 과자의 단가로는 맞지가 않고 또 단가를 올려야 되니까 이 먹거리는 싸고 저렴한 게 장점인데 비싸다 이러면 또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에서는 위기다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함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비싸지게 되겠죠. 뭐 이런 위기들이 있다. 농심의 스와트 분석을 보았습니다.
개발 컨셉 설정 방법을 볼게요. 토지 분석이 끝나면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개발 방향과 목적을 정하게 되고요. 이 개발 방향과 목적이 바로 개발 컨셉이 되겠고, 이 개발 컨셉은 개발 사업을 전개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 사업의 총괄적인 지침이 된다. 개발 컨셉이 잘못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다고 했어요? 아니면 좁다고 했어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항상 최유효 이용을 개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개발의 이익과도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이익이 적게 나면 이 개발은 안 난다, 적게 난다. 그러면 개발은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아니 될 수도 있고 사업성 여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토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문제를 갖게 되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개발 컨셉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방향과 목적을 수립을 하고 개발 방향과 목적이 이제 개발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컨셉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외부 분석을 하고요. 개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게 이제 외부 환경이고, 토지 내부 분석을 통해서 내부 환경을 발견을 하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장단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 추진, 계획을 완성하는 게 이제 개발 컨셉 설정 방법 후에 추진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컨셉 설정 방법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상적인 방법, 분석적인 방법. 그래서 그 발상적인 방법은 토지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상상이나 공상으로 추정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가상의 세계를 구상을 한다거나 과거의 어느 특정 마을을 구상한다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이나 개발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파격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에 맞게 개발 컨셉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토지 컨디션에 얽매이지 않게 이제 개발 컨셉을 도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토지 분석을 통해서 사업으로 발전 가능시키기 위해서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들이 있고요. 장점은 틀에 박히지 않은 풍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이나 동화적인 거, 그다음에 뭐죠? 그 가상의 세계를 구상한다. 이럴 때는 리조트나 뭐 테마상가 개발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또 하나의 분석 방법은 분석적인 방법인데 토지 파론칙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요 개발 컨셉으로 설정하는 건데 이게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이거는 발상적인 방법이에요. 발상적인 방법 바뀌었네요. 리조트 테마 상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적인 방법의 내용들이 발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분석적인 방법에서는 주택사업이나 오피스 사업이 맞긴 합니다.
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분석적인 방법은.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주택사업과 오피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상적인 방법에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분석적인 방법의 내용들이 바로 발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분석적인 방법은 발상적인 방법의 그 가상의 세계나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게 단점이고 주택사업과 오피스 사업에 적합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시설 확장 방법을 보겠습니다. 결정된 컨셉을 어떤 현실적인 시설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로 개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시설 확장 방법이다. 개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토지 개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모든 그 시설을 리스트화, 기본 도입 시설의 확정, 보안 시설의 확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확정 방법을 보도록 하면 규모의 확정은 어떤 토지 개발 규모와 건축 개발 규모로 나누고요. 토지 개발 규모는 전체 토지 중에서 개발해야 될 토지의 규모 결정. 개발 사항이 존재하거나 전체 토지 중에 일부의 하나야 녹지 보존 등으로 원용 보존이 이제 법으로 강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라는 거는 제한 사항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개발 규모를 설정하려면 자원 용량을 먼저 결정하고 시설별 수요량을 결정해야 된다. 자원 용량을 먼저 결정하고요. 시설별 수요량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 용량은 시설별 적지 면적의 단위당 수용 능력을 곱해줘요. 그럼 결정이 됩니다. 건축개발 규모 확정은 건축법에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결정이 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죠? 건폐율은 건물을 질 수 있는 프로테이지,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 면적분의 대지 면적이라고 하고요. 용적률은 전체 면적분의 대지 면적을 나눈 게 용적률이에요. 지상 최대의 면적이라고 하는데 전체 지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 말했던 것처럼 용적률과 건폐율이 이렇게 나오고요. 지상 연면적 산출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지하 연면적 산출은 법정 주차 대수 곱하기 10평, 한 대당 통상 주차 면적 플러스 기계와 전기실을 포함한 거죠. 사업 연면적은 지상 연면적 플러스 지하 연면적,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워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기획 설계? 아니, 가설계죠. 가설계를 기획 설계라고 하고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라고 하죠. 기획 설계, 가설계는 규모 검토, 법적인 걸 검토를 하게 되고 기획 설계는 가설계 플러스 컨셉, 그죠? 대지 분석, 계획 방향, 매스 계획, 평면 계획, 인면 계획, 단면 구조 계획, 동선 주차 계획, 조경 계획을 계획 설계다. 가설계 플러스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 설계를 한번 볼게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설계인데 배치 계획, 평면 계획, 인면, 단면, 구조, 토목 계획, 기계 설비 계획, 소방 설비 계획, 전기 설비 계획, 조경 계획.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실시 설계를 할게. 실시 설계를 한번 볼게요. 건축 토목 시공을 위한 설계인데 공사 용도 작성, 상세 도면 작성, 각 분야 도면 작성, 시방서 작성. 실제로 건축 토목 시공을 위한 설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축 설계 진행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건축물이 완성돼서 시공을 한 다음에 사용 승인이 나고 건축물 대장 발생하고 소유권 등기, 건축물 유지 관리까지가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철거 소멸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또 철거 소멸을 하고 새로 짓게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지어져서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인데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생애라고 부르는데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의 생애 주기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물은 그 인간의 어떤 다양한 삶을 도와주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 탄생되고 철거되기까지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는 개발 컨셉 및 개발 시설이 결정이 되고 개발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성 관계를 검토하게 되는데 뭐 세부 항목들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목표 범위, 이 부지 조건, 지역 특성 분석, 대상 물건 특성 분석, 소유권 분석,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석하고요. 수요 분석, 배후지 분석, 상권 분석, 성장 잠재력 분석이 있고요. 토지 이용 제한, 가능 용도 및 규모, 건축 인허가 절차가 있겠고요. 개발 컨셉, 선정, 사업 주요 차관점, 건축 설계, 공사 계획, 비용 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이 있고요. 홍보, 광고, 사업 시행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제안을 결론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세부 항목들 검토를 하게 되면서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서류들이 이제 준비 자료가 되겠죠. 입지 환경 분석, 지역 시장 분석, 사업 손익 측면, 투자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업성 검토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입지 환경 분석, 지역 시장 분석, 사업 손익 측면, 투자 측면. 그래서 사업성 검토 이 네 가지는 계속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입지 환경 분석은 입지 환경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토지 분석 8원칙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토지 분석 8원칙을 적용을 시키고요. 지역 시장 분석,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 마케팅 기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수요조사, 트렌드 분석, 적정 가격 산출, 경쟁 구조와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손익 측면 수익성이 타당한가, 손익 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캐시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투자 측면은 투자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 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가 크게 네 가지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의 유형을 볼게요. 수요의 유형은 유효 수요, 현시 수요, 잠재 수요, 유도 수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유형으로는 케인즈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골격을 이루는 그 개념이 유효 수요다. 뭐 어렵지 않아요. 소비자의 그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요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화폐 지출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효 수요는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 실제 소비하려면 뭐예요? 경제적인 능력, 화폐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망에 의한 수요뿐만 아니라 욕망은 뭐예요? 잠재 수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유효 수요는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골격을 이루는 개념이다.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수요자 계층이다. 경제적인 능력과 화폐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시 수요를 볼게요. 유효 수요와 좀 비슷하긴 한데 기존 또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현시 수요는 기존 또는 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이 유효 수요와 같긴 한데 기존 또는 현실적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수요다. 화폐 지출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는 뭐 현재 발생하는 현시 수요 플러스 계속 지출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현시 수요는 재력이 있으면서 기존의 수요자 또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잠재 수요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 수요가 아니라 적절한 시설, 접근, 정보 체계 등이 개선이 되면 언제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수요자가 잠재 수요자다. 유도 수요자. 뭐 이거는 수요자의 개념은 하나일 수는 있는데요. 약간 조금씩 그 말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수요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 잠재 수요도 마찬가지고. 광고와 선전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유도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요자다. 이게 유도 수요다. 그래서 유효 수요와 현시 수요, 잠재 수요, 유도 수요, 이렇게 수요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어떤 측정 방법이 있어요. 이용 의도조사법, 시계열 모형, 통계 수요 분석, 중력 모형, 회기 분석 모형, 재기 회 모형, 수요 추정 사례, 이렇게 있는데, 이용 의도조사법은 주어진 조건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나타낼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 그래서 잠재 수요자들로부터 이용에 관한 의도를 직접 질문하는 방법이 이용 의도조사법이다. 시계열 모형을 한번 볼게요.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어떤 이용 경향을 현재까지의 어떤 이용 경향의 자료들이 나와 있겠죠.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장래 시점까지 연장시켜 보는 것이 시계열 모형이다. 통계학 수요 분석법, 이게 이제 종속 변수, 어떤 이용이라는 건 종속 변수, 그리고 이용에 영향을 주는 거는 독립 변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것을 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수값이 나오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학 수요 분석법이고요. 중력 모형은 출발지로부터 방문 빈도가 두 지역 간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거리와의 관계죠. 그 관계를 모형화하는 것이 도화지와 출발 간의 이용 수요 발생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출발지로부터 두 지역 간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의 모형을 발생하는 것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회기 분석. 회기 분석은 도화지 수요량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량 구하는 경우 회기 분석 모형을 쓴다. 계재기 회 모형.
출발지에서 도착해서 도착할 확률은 도착지 내의 여가 기회에 비례하고 도착지에 가까운 여가 기회보다 출발지에서 가까운 여가 기회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는 게 계제기 회모형. 수요 추정 사례. 잠재 수요를 파악하는데 특정 활동에 참여할 때 참여 일수로서 측정을 하고요. 표준 대도시 지역에서의 연간 1인당 평균 여가 활동 참여 일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계획 대상 지역 주민 수를 곱해서 총 수요를 산출하는 게 수요 추정 사례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 분석의 구조를 볼게요. 수익 구조, 지출 구조, 손익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나? 분양 수입, 임대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이 있고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줘야 되겠는데 토지비, 공사비, 영업비, 제세 공과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손익인데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인데 지급이자, 사업세금, 사업이익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 분석은 보통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동원이 되는데요. 이 양식이나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은 편익상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조합을 해가지고 업무 처리상 이용하는 양식을 사용을 하고요. 업체마다 또 차이가 많고 또 통상 개발 사업자 여건에 따라서 사용 양식도 달리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양식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 분석의 이제 구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흥미가 있는지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번 학기는 조금 답답하다 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 만나도록 할게요.